자, 머리부터. 자, 출석 체크 다 하셨어요? 자,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돼서 설계 프로젝트가 나갈 거예요. 설계 나가면 그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상중 하로 세 가지 레벨로 나갈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설계는 어셈블리로 나갈 건데, 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했던 그 심볼릭하게 했던 거 있죠? C코드처럼 풀어짜는 게 아니라 더하기, 애드, 뭐 점프 뭐 해서 시험 문제 풀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하는 어셈블리인데 그거를 배울 거예요.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실습을 하실 거예요. 어셈블리 실습을 할 텐데 어셈블리 실습을 하면서 어셈블리 기계어 코드를 좀 배울 거예요. 배우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하실 텐데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걸 짜는 건데 C 프로그램으로 짜는 것과 다르게 이제 기계어로 짜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레벨, 아주 낮은 레벨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고 실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가 플로팅이라는 말이 뭐였죠? 소수점이 이동한다, 떠다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지수적인 표현, 익스프레이션한 표현을 가지고 내가 표현 범위를 이제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는 촘촘하게, 굉장히 큰 숫자는 러프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스탠다드 방식이 되면서 IEEE 754에서는 싱글 프리시전이 여러분 C코드에서는 플롯이라고 선언하면 싱글 프리시전 32bit짜리의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형성이 되고요. 변수가. 그리고 더블 프리시전은 64bit, 2배가 되겠죠. 얘는 여러분이 더블이라고 C에서 선언하시면 64bit의 데이터 타입 변수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로팅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CPU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는 일반적인 CPU에서 제공되지 않고요. 좀 고성능 CPU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픽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탑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3학년 때 가시면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배울 텐데 임베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동 장치들, 뭐 TV가 됐던, 아니면 자동차가 됐던,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휴대폰이 됐던 어떤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고 어딘가에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면서 포터블 가능하기도 하고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면서 사용되는데 쓰이는 CPU는 되게 가벼워요. 되게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 심지어는 멀티플라이어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드웨어도.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플로팅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으로 짜서 한다는 얘기죠. 인스트럭션, 컴파일러가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굉장히 느리겠죠. 이제 덧생기나 이것만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플로팅 포인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로 제공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드웨어로 제공되면 굉장히 빠르게 연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 셋으로 제공이 되면 굉장히 느리게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에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지수적인 연산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맞춰주고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할 내용은 그 CPU의 안으로 이제 그 뭘 할 거냐면 그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쭉 다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강의가 어떻게 진행하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들에서 쭉 다뤄서 어디까지 갔어요? 익스터널 디바이스까지 갔죠. 간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 어리스메틱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스트럭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산 또는 오퍼레이션, 인스트럭션, 다시 말해서 그 소프트웨어 레벨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 있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연산으로 제공이 되나? 이게 하드웨어로 있나? 이걸 그냥 갖다 쓰면 속도가 빠른가? 뭐 이런 이유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것보다는 오퍼레이션, 그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소프트웨어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낮은 레벨의 소프트웨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부터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어떻게 짜셨냐면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셨죠. 1학년 때 C 프로그램을 배우셨는데 때에 따른 파이썬을 배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원래 목적이 뭐였죠? 제일 첫 번째 시간 때 뭐라 그랬냐면 컴퓨터한테 어떤 일련의 작업을 시키고 싶은데 그 일련의 작업을 쭉 적어놓은 게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일을 시킬지 쭉 적어놓은 게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적을 때 컴퓨터는 어차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컴퓨터는 약속된 이진수 코드만을 가지고 연산을 해요. 약속된 이진수 코드를 가지고 더할 건지 뺄 건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약속해 놓고 내가 1010을 주면 더해 1011을 주면 빼 이런 거를 미리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컴퓨터를 설계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안 짜잖아요. 그쵸? 여러분 프로그램 짤 때 C코드 짤 때 그렇게 안 짜죠. A 더하기 C는 B에 넣고 이렇게 그냥 짜잖아요. C 프로그램 배우시듯이.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짜도 컴퓨터가 이해를 하느냐? 중간에 해석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컴파일러예요.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짜시면 디버깅 하시죠? 디버깅하면서 컴파일 에러 이런 거 나잖아요. 그 컴파일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짠 C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짠 C 코드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여러분 이제 문자로 적겠죠. 여러분 문자가 편하니까. 문자가 편하니까 if 이런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if 이런 게 편하니까 물론 프로그램 짜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짠 거를 기계어로 1010이라는 그 기계어로 바꿔주는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컴파일러가 결국 뭐냐면 그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트랜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이 있고 중간에 저기에 인도 사람이 있고 여기 중간에 미국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이 인도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영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국말도 하고 인도어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가겠죠. 가긴 가겠지만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이해를 하고 다시 이걸 인도어로 바꾸다 보면 쓸데없는 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최적화되지 않겠죠. 똑같아요. C코드는 여러분이 짠 그냥 인간적인 언어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언어로 해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붙을 수 있어요. 해석하다 보면. 이해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붙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내가 짠 C코드를 컴파일을 하다 보면 기계어, 이진수 코드로 기계어로 예를 들어 1000줄이 생겨요. 근데 똑같은 기능을 내가 직접 내가 인도어를 알아요. 내가 직접 짜면 500줄이면 짜요. 근데 그거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혹시 진출하시게 되면 C 프로그램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속도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설계를 하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을 설계를 해요. 그런데 그걸 C 코드로 짰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최소한 1mm 이내에 답을 해야 돼요. 내가 명령을 주면 바로 브레이크가 먹어야 되겠죠. 근데 속도가 1mm가 안 나와. 내가 C 코드 짰는데 1.5mm, 2mm 나와요. 그러면 줄여야죠, 속도를. 줄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CPU를 더 좋은 거 쓰든지, 아니면 좀 더 코드를 잘 짜든지. 자, 코드를 잘 짜는 방법은 뭐예요? C로는 방법이 없어요. C 코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직접 기계어로 짜셔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서 C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느려질 것 같다. 이 부분을 C로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분은 다 기계어로 짜요. 어셈블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실습 시간에 배울 텐데 그게 기계어인데 그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해요. 실제로 정말로.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하면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어셈블리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CPU의 명령어 셋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CPU가 어떤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인도어의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인도어의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내가 구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인스트럭션 셋이에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곧 기계어죠. 예, 머신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흔히 말하면 머신 코드라고 하는데 그 머신 코드가 있어야 CPU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머신 코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메인 메모리에 적혀야 되는데 모든 디지털 로직들은 이진수죠. 결과적으로 얘는 이진수란 얘기죠. 머신 코드란 얘기는 곧 이진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진수에 대한 머신 코드는 어떻게 얻느냐? 직접 여러분이 짜든지 아니면 컴파일러를 빌리든지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이 머신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신 코드의 이그젠플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exe 파일 있죠. 실행 파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머신 코드예요. 까보면 여러분은 막 이상한 문자로 쫙 돼 있잖아요. 막 그거는 왜 그러냐면 캐릭터로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다 보면 그게 바이너리로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캐릭터로. 그거 근데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고수면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진짜 고수인게죠. 그 이진수를 다 해석해서 하게 되면 그 기계어를 바로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머신 코드를 얻는 방법은 내가 직접 짜든지 아니면 C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짠 거를 컴파일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머신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의 인스트럭션들이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인스트럭션 셋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직접 이진수로 짜면 너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툴이 또 있어요. 이진수로 직접 적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사람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어셈블리 코드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때 봤던 그 시험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OP 코드를 직접 적어도 되지만 add 이렇게 적으면 알아서 OP 코드로 6대1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게 더 편하죠. 1010 적는 것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라고 그럴 거고요. 수업 이론 강의가 다 끝나면 한 3번에 걸쳐서 어셈블리 코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돼? 이건 다 배웠잖아요. 인스트럭션은 크게 OP 코드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OP 코드라고 하는 건 오퍼레이션 코드예요. 무슨 일을 시킬 건지, CPU한테 무슨 일을 시킬 건지 적어놓은 게 바로 OP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스 오퍼랜드 레퍼런스. 이게 뭐냐면 내가 가공을 하고자 할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겠죠.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지에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숫자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수로 100이라고 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줄 수도 있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오퍼랜드, 이걸 우리가 소스 오퍼랜드라고 그래요. 그 소스 오퍼랜드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항목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구성에는 무엇을 시킬 건지가 OP 코드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이 바로 소스 오퍼랜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CPU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결과적으로는 저장할 때가 필요할 텐데 그걸 리절트 오퍼랜드라고 해요. 결과 값을 저장할 장소 또는 대상을 지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리절트 오퍼랜드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강의 설명하다 보면 실제로 인스트럭션 내에서 숨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러분 중간고사 때 이 리절트 오퍼랜드 레퍼런스를 명시를 안 했어요. 인스트럭션에. 명시 안 했지만 약속을 했죠. 무조건 모든 결과는 어디에 저장한다? 어큐뮬레이터에 저장한다. 라고 하면 요거는 안 적어도 되겠죠. 그렇죠? 약속을 다 했으니까 결과는 무조건 어디에 저장이 돼요? 어큐뮬레이터 저장된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는 생략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뒤에서 강의 중간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스트럭션은 이러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산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명령어도 있었어요. 그렇죠? 쭉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점프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돌아갈 주소, 내가 가야 할 주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인스트럭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도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인스트럭션 내에.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퍼랜드는 그럼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오퍼랜드는. 결과적으로는 연산장치, 여기에 있는 이러한 두 줄은요,
이거는 아마 이 해당 강의 자료는 외국 교수 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외국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요 두 줄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젊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자, 오퍼랜드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퍼랜드는 어디 있어요? 저장 장치에 있죠. 오퍼랜드는 저장 장치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메인 메모리 또는 버추얼 메모리나 캐시에 있겠죠. 그렇죠? 데이터들은 어디에 있냐라는 얘기예요. 또는 CPU 레지스터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I/O에 있을 수도 있어요. I/O 모듈에서 외부에서 왔다면 I/O 모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퍼랜드들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앞에서 계속 봤던 것들이죠.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게 되면 인스트럭션을 해석을 하죠. 네, 해석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대상의 주소를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주소를 계산을 해야 오퍼랜드를 가져오겠죠. 그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겠죠. 가공을 하겠죠. 더할지 뺄지 뭐 곱할지. 그러고 나서 결과값이 저장이 될 테니까 그 결과값을 어디다 저장할지를 다시 계산할 거고 그 계산한 놈을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인스트럭션의 한 사이클이 끝나요. 자, 여기서 CPU에 따라서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왜냐면 어큐뮬레이터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다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의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퍼랜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인스트럭션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갈지.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주소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다음 주소가 되겠지만 어떤 특이한 브랜치나 점프를 만나게 되면 다른 데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머신 코드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바이너리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 명령어들, 각 인스트럭션에는 반드시 OP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OP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OP 코드들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유니크한 빗 패턴을 가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add다라고 하면 무조건 1010이어야지 1010도 add고 1011도 add고 뭐 1100도 add면 헷갈리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수행할 명령어하고 바이너리 코드하고는 1대1로 딱 유니크하다는 얘기.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함수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나? 고등학교 때 함수 하면 뭐예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건 무조건 하나만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해석이 되면 그건 유니크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니크한 빅 패턴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유니크한 빅 패턴을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좀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볼릭하게 add나 sub나 load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된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C 프로그램 짜실 때 프로그램 문법 배우셨죠? 문법 배우시듯이 어셈블리도 이렇게 문법을 좀 배우시면 바로 이진수로 짜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얘를 이진수로 바꿔줘요. 컴파일러를 쓴다. 그럼 어셈블리어도 컴파일러 쓰나? 예, 마찬가지예요. 어셈블리어도 당연히 이게 문자죠. 문자이기 때문에 컴파일러 쓰는데 C코드 컴파일러하고 어셈블리 컴파일러는 차이가 있어요. C코드 컴파일러는 C코드로 만든 걸 일단 어셈블리어로 바꿔요.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꿔요. 근데 어셈블리 컴파일러는 뭐예요? 바로 직접 기계어로 바로 바뀌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퍼랜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문자로 A, B 이런 식으로 문자로 쓰셔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퍼랜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주소가 와야 되거든요. A라고 하는 변수를 여러분이 선언하시게 되면 그 A에다가 메모리의 주소를 할당하게 돼 있어요. 누가? OS가. 여러분이 컴파일 하게 되면 그 A하고 B에 대한 변수에 대한 주소를 프로그램이 자기가 잡게 돼 있어요. 나는 A는 3000번째 잡겠다. B는 4000번째 잡겠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이 포인터 같은 거 C에서 배우셨죠? 너무 어렵나요? 포인터를 가지고 배우시면 포인터에서 이 A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C에서 보면. 그럼 그거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잡는 거예요. 얘가. 자, 어쨌든 원래는 여기다 여러분이 주소를 직접 적으셔야 되는데 그냥 A, B라고 잡으셔도 기계 컴파일러가 알아서 주소를 할당해 줘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스트럭션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OP 코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퍼랜드, 소스 오퍼랜드, 그 다음에 뭐 리절트 오퍼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퍼랜드 두 개에 OP 코드 하나, 그럼 이게 16bit짜리 CPU 프로세서인데 16bit짜리 CPU 프로세서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오퍼랜드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거는 6bit이면은 32개의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64개, 그렇죠. 64개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도 64개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작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트럭션의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의 종류를 보는 거죠. 인스트럭션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일 뭐 심플한 거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죠. 뭐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이게 첫 번째 인스트럭션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스토어. 내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죠. IO 디바이스에서 가져와서 뭐 300번째 저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명령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플로우 컨트롤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뭐 점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꿔주잖아요. 스탑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인스트럭션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인스트럭션 안에 오퍼랜드를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오퍼랜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줄 수도 있죠. 근거, 정보를, 힌트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모드를 이용을 해서 그 대상의 주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뭐 300번을 찾아가라든지 500번을 찾아가라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 CPU 안에는 어차피 저장 장소가 레지스터밖에 없죠. 레지스터 기껏해야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를 가려면 어떻게 되겠죠?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듯이 데이터는 다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억세스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지정을 하는데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 그러면 인스트럭션에 주소가 적혀 있다는 얘기죠. 명령어 OP 코드가 있고 그 데이터에 주소가 적혀 있다는 얘기죠. 어디 있다. 여기를 찾아가 봐라. 라는 건데 그 주소가 3개를 적을 수도 있고 뭐 주소의 개수에 따라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인스트럭션이. 첫 번째는 뭐냐면 3개를 적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연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져올 데이터가 2개죠. B도 가져와야 되고 C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산 결과를 어디에 적어야 돼요? A에다 적어야 되죠. 그러면 주소가 3개가 필요해요. A를 가져올 주소, B를 가져올 주소, B를 가져올 주소, C를 가져올 주소,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할 A의 주소. 이렇게 3개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소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다음 명령어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주소까지 해서 4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죠? 당연히 다음 주소는 그 다음번이죠. 다음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왜 일반적이지 않냐면 주소가 늘어나면요.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늘어나요. 그쵸? 주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인스트럭션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소가 10bi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퍼랜드가 3개면 주소가 몇 bit이 돼요? 30bit이 되죠. 주소만 해도 30bit이에요. 그러니까 주소의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죠. 이거 3개를 다 알려주려면 주소의 인스트럭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를 쓰자 그러면 2개. 두 번째 방법이 2개죠. 너무 기니까 2개만 쓰자. 근데 2개를 쓰면 A는 B 더하기 C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A는 B 더하기 C가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복을 시키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중복을 시키냐면 하나의 오퍼랜드를 겹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B에서 데이터 가져온 걸 C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A에서 가져오고 B에서 가져온 거를 다시 A에다 저장하게 되면 주소는 2군데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겹친 거죠.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주소는 2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짧아지죠. 왜냐면 어드레스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인스트럭션이 훨씬 짧아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 체계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얘는 앞에 거보다는 추가적인 명령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A 더하기 B를 해서 C에다 저장해라 그러면 아까는 한 번의 명령어로 끝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더하기 B를 하면 A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다시 C에다 넣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왜냐면 이거 가지고는 A 더하기 B를 C에 넣어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A 더하기 B를 한 것은 A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에 있는 데이터를 C로 옮겨라 라는 걸 추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어가 짧아지기 때문에 앞에 거보다는 요즘 CPU는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더 줄이자라는 거죠. 더 줄이자. 두 개도 많다. 하나만 쓰자라는 거죠. 하나만 쓰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간고사 때 나왔던 시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 소스 값은 하나만 쓰는 거고요. 소스 값은 하나만 쓰고 결과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된 장소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된 장소가 뭐예요? 어큐뮬레이터죠. 그래서 그 어큐뮬레이터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쓰게 되는 방식이 바로 한 개의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되게 간단한 연산도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그쵸? A 더하기 B는 C에 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B 가져오면서 A를 더해야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C에다 넣어야죠. 그래서 명령어가 길어지죠. 개수가. 명령어 개수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창기 머신, 그러니까 초창기 머신들은 왜 그러면 이걸 썼느냐? 초창기 머신들은 8빗 프로세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의 길이가 8빗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그 안에다가 뭘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많이 넣을까? 어드레스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드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머신들은 이 방법을 썼지만 요즘은 어떻게 돼요? 64빗 프로세싱 하시죠? 64빗 프로세싱 하다 보니까 워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해서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아예 어드레스가 없는 것도 있어요. 어드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 미리 약속된 장소를 쓴다는 얘기예요. 미리 약속된 저장 장소가 있어요. 그 저장 장소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소가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놈은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스택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스택. 자, 스택이라고 하는 놈은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어드레스 포인터예요. 포인터라고 보시면 어드레스 카운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는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의 메모리예요. 그래서 얘는 카운터가 그 저장된 위치를 자동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그래서 이쪽에서 명령만 주면 알아서 그 저장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건 예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C는 A 더하기 B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따로 잡혀요. 이거는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CPU에서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OS를 여러분 까시잖아요. OS를 까시면 OS가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잡아놔요. 스택이라는 영역을 따로 잡아놔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0B부터 4000번지까지는 스택이야. 이렇게 OS가 잡아놔요. 자, 그래 놓고 이 포인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3000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동으로. 딱 빅테를. 그러면 이제 내가 명령어만 주면 이 해당 포인터가 막 움직여요. 자동으로. 명령어만 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밖에 안 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push A 이렇게 하면 돼요. push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를 가져와서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A를 가져와서 넣어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 A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A와 B는 뭐냐면 A의 값이겠죠. A라는 값을 push 하면 예를 들어서 push 100 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 알아서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근데 포인터가 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포인터가 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 push B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push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얘기를 하면 push 30 그러면 알아서 여기에 30이 적혀요. 적히면서 포인트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예. 값을 직접 주는 거예요. 푸시 100, 푸시 30 이러면 알아서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여기 한 30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100 더하기 30을 하고 싶었어요. 13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100 더하기 30을 하는 거를 하고 싶으면 그냥 add 이러면 돼요. add 그러면 포인터 밑에 있는 두 숫자를 자동으로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동 더해지면서 포인터 값은 자동으로 내려와요.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A, B는 주소가 아니고 그냥 숫자예요. 이기젠프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100이고 이게 30이다라고 가정하시면 그러면 포인터에서 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뱉어내는 방법은 뭐냐? 팝이라고 하는 걸 쓰시게 되면 그러면 팝하면 요놈이 네, 뱉어져요. 네, 팝하는 순간 요놈이 나오죠.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포인터는 밑으로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하는 형태를 하는 게 바로 네, 스택이라고 하는 형태의 메모리예요. 자, 이거를 활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인터럽트 핸들러 하실 때 컨텐츠들을 다 저장해 놨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이런 스택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이기젠플도 강의 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어드레스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하나도 안 쓰는 어드레스 여기서부터 3개까지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느 게 더 좋을까라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드레스를 많이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겠죠. 인스트럭션이. 왜냐하면 어드레스가 3개씩 제시가 되니까 복잡할 거고요. 대신 얘는 덜 복잡하겠죠. 어드레스를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OP 코드하고 딸랑 어드레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명령어가 간단해져요. 어느 게 더 파워풀하냐라는 거죠. 어느 게 더 파워풀하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어드레스를 많이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레지스터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드레스로 레지스터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은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더 많아지게 되면 중요한 건 더 훨씬 빨라지죠. 레지스터가 많으면 훨씬 더 빨라져요. 왜냐면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당 컴파일을 하다 보면 명령어 개수가 적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C코드를 짰어요. C코드를 짰는데 얘를 이렇게 어드레스가 복잡한 놈을 사용하는 놈으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100줄이면 나와요. 그런데 간단한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모듈로 하면 300줄이 나오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당 인스트럭션을 수는 더 적긴 해요. 그러면 이게 더 빠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왜 그렇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얘는 얘보다 인스트럭션의 수는 더 많긴 하지만 가져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어드레스가 3개면 30바이트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얘는 어드레스 하나면 10바이트만 가져오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인스트럭션을 패치할 때 훨씬 빠르게 패치해요. 가져오는 게 왜냐면 인스트럭션이 짧으니까. 얘는 인스트럭션이 길기 때문에 한 번 가져올 때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당 얘는 100줄이고 얘는 300줄이라 하더라도 얘는 100줄당 3초가 걸리고 아까 한 줄당 3초가 걸리고 얘는 한 줄당 1초 걸린다 보면 시간은 같죠. 그쵸? 네. 100개를 한 줄당 3초씩 걸리나 한 줄당 1초씩 걸리는 놈은 300줄잖아. 시간은 같잖아요. 똑같이. 네. 똑같이 300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파워풀하냐 이게 더 파워풀하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는 당연히 인스트럭션을 패치하고 실행하는 게 훨씬 빠르죠. 얘는 훨씬 복잡하고 위에 거는. 그래서 뭐가 답이냐라고 하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어떤 종류로 할 거냐.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에 대한 종류를 뭐를 잡을 거냐. 레퍼토리를 뭘 제공할 거냐. 그러니까 식당 메뉴를 뭘 제공할 거냐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느 식당을 가면 모든 메뉴를 다 하죠. 중식, 한식, 양식 다 하는 식당도 있지만 어느 식당을 가면 딱 메뉴가 하나인 식당도 있잖아요. 네. 자, 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오퍼레이션을 제공할 거냐. 우리는 add, serve 뭐 이것만 제공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아니야 멀티플라이어, 우리는 뭐 디바이드, 우리는 어큐뮬레이트 이런 것도 제공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의 종류를 되게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제공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이 되겠죠. add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멀티플라이어가 정말 필요한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서 결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걔네들가 얼마나 복잡하냐. 예를 들어서 add만 있는지 아니면 add 어큐라는 걸 복잡한 걸 또 만들어서 쓸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CPU를 만들 때. 자, CPU를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결정해야 되는데 데이터 변수형을 8bit짜리 형태만 제공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16bit짜리 데이터도 제공할 거냐 아니면 32bit 데이터도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또 CPU가 달라져요. 연산기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 대한 형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드레스를 몇 개씩 잡을 건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코드는 몇 개까지 제공할 건지 4비트면 16개만 제공하겠다는 얘기고요. 8비트면 256개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얼만큼 제공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CPU 만든 회사들이 본인들이 결정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 뭘로 나오죠? 2장 때 배웠던 벤치마크로 결국은 성능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벤치마크로 성능을 비교를 해서 우리 게 더 좋다. 아니 우리 게 더 나쁘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CPU 안에 몇 개의 레지스터를 제공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CPU 안에 레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PU 성능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레지스터가 많을수록 메모리에 있는 걸 덜 억세스하게 되기 때문에 좋아지긴 하는데 레지스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PU는 더 복잡해져요. 더 커지게 되고 가격은 비싸지게 되겠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레지스터를 제공할 거냐라는 거죠. 어큐뮬레이터만 제공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제공할 건지도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CPU를 설계할 때 고민들이라는 뜻이에요. CPU를 설계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레지스터를 3개만 쓸 건지 아니면 10개를 제공할 건지. 자,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암이라고 하는 CPU 회사가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드레싱 모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 시간에 아마 나올 텐데 주소를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 거냐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계열로 우리가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시스크 계열로 설계를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시스크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컴플렉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얘는 리듀스라고 했죠. 리스크인데 시스크의 최고 1주자가 인텔이에요. 인텔에 있는 명령어는 굉장히 복잡해요. 명령어 하나의 줄이 뭐 128bit짜리도 있어요. 엄청 복잡하고 짧은 거는 16bit짜리고 걔네는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막 들쑥날쑥해요. 그걸 우리가 시스크 계열이라고 하고요. 암에서 제공되는 리스크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32bit이에요 무조건. 얘네는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32bit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형태의 CPU와 시스크 형태의 CPU가 있는데 둘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경쟁을 해요. 우리가 더 좋다? 아니다. 우리가 더 좋다? 라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답이 없는 거죠. 어떤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CPU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항상 고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퍼랜드의 종류를 이제 따져보면 오퍼랜드라고 하는 건 뭐랬죠? 아까 인스트럭션에 보면 OP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뭐가 올 수 있느냐라는 거야. 숫자가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소가 올 수도 있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저장된 주소. 그게 첫 번째가 어드레스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숫자가 바로 올 수도 있어요. OP 코드 다음에 100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아니면 30을 더해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소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바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올 수도 있죠. 캐릭터 형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로지컬 데이터가 올 수도 있겠죠. 비트, 바이너리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얘와 얘의 차이 이 캐릭터와 이 숫자와 로지컬 데이터의 차이는 없죠. 똑같아요. 왜? 바이너리 코드잖아. 10101010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C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로 선언을 했어요. 캐릭터로 변수 A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A에다가 문자를 0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문자 0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B에는 문자로 아스키 코드 A를 집어넣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캐릭터
C가 있다고 여기다 뭐 A라고 여기 느낌표라고 할까요? 느낌표를 문자 찍었어요. 그 다음에 C는 A 더하기 B를 했어요. 자, C는 A 더하기 B를 했어요. 자, 이거 연산되죠? 연산이 돼요. 왜 연산이 되냐면 여기에 캐릭터 0을 집어넣지만 실제로 A에 들어갈 때는 숫자 값으로 들어가죠. 이 아스키 코드에 숫자 넘버가 있어요. 예,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규칙을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0은 널이다. 숫자 0은. 1번은 뭐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8비짜리. 그래서 256개의 문자를 0번은 뭐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자 A는 뭐 78이다. 이렇게 다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로 적어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사용하는 건데 그럼 0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게 실제로 그 숫자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요. 이진수. 어차피 컴퓨터는 이런 캐릭터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이 해당되는 이 코드북, 이 책을 보고 이 해당 숫자를 여기서 저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뭐 58이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3이고 뭐 이렇게 해당 문자에 대한 숫자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 더하라 그러면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더할 수 있죠. 네,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예를 들어서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31이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죠. C에는 이렇게 131이 저장이 돼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갖다 프린트F를 할 때 캐릭터형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요거에 해당되는 코드북에 해당되는 문자로 나올 거고요. 프린트F 할 때 숫자로 프린트해라 그러면 131이 나올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누가 다르게 쓰는 거야? 쓰는 유저가 다르게 쓰는 거죠. 내가 얘를 문자로 쓸지, 내가 얘를 숫자로 쓸지, 그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거지, 여기 있는 컴퓨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더할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놈을 다시 문자로 환산하고 싶을 때, 돌려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어떤 캐릭터에 어떤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은데 뭐 애더 0.txt 이런 문자열을 출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출력하고 싶어요. 포르프에서. 그러면 이 해당 숫자를 바꿔가면서 프린트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해당 문자를 캐릭터로 선언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게 되면 이 문자에서 바뀌어요. 0, 1, 2, 3, 4, 5 이렇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캐릭터와 숫자를 여러분들이 쓰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컴퓨터는 그걸 모르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도 이진수고 얘도 그냥 이진수일 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A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35라는 걸 저장을 시켰다고 가정합시다. 마이너스 30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투스 컴플리먼트로 저장이 돼 있겠죠. A 값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값에 막 이진수로 저장했다 그러면 뭐 11, 뭐 0, 뭐 이렇게 맞진 않겠지만 저장이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얘를 내가 어떤 놈이랑 저장할 때 이 놈을 그냥 언사인드로 생각해서 연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언사인드처럼 잡아서. 뭐죠? 내가 얘를 더 이상 음수로 안 보겠다는 얘기죠. 음수로 안 보면 얘가 양수 값으로 바뀌죠. 예, 여러분 여기다가 언사인드라고 형변을 하시잖아요. 언사인드라고 형변을 하시고 A를 쓰시고 뭘 하게 되면 이 놈이 더 이상 음수가 아닌 거죠. 자, 데이터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데이터 값은 안 바뀌었죠. 다만 이거를 내가 음수로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양수로 쓸 건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음인 거예요. 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50분까지 휴식하시고 다음 날 보세요.